1947년 11월 런던의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도시는 살아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배급표 없이는 버터 한 조각도 살 수 없었고, 폭격맞은 건물의 잔해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골목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웃음보다 한숨이 더 자연스러운 계절이었습니다. 그 같은 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하늘은 눈이 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탄자니아, 붉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광산 근처 두 소년이 땅을 파헤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땅을 파고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손에 묻혀가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멈췄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닿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분홍빛, 뿌연 먼지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두 소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어든 그 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의 가슴 위에서 70년을 빛나게 됩니다. 무게는 54.5캐럿, 연한 분홍빛을 띤 천연 다이아몬드, 인류가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핑크 다이아몬드 중 하나였습니다. 광산의 주인은 캐나다 출신 지질학자 존 윌리엄슨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땅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발견을 보고받았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런던에서는 한 가지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공주 엘리자베스가 곧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슨의 사업 파트너 이크발 초프라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공주의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떠올랐다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보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역사를 바꿀 줄은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소년이 그 돌을 집어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돌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발견의 영광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발견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1947년 11월 20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가 런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와 필립 마운트배튼의 결혼식. 전쟁이 끝난 뒤 지친 영국이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신 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배급표를 주머니에 넣은 채 그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주의 드레스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도시에서 결혼식은 사람들이 허락받은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궁전 안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선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친척, 귀족, 외국 왕실, 그리고 평범한 영국 시민들까지. 신혼부부가 받은 선물은 공식 기록으로만 2,500점이 넘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이 선물들을 한동안 일반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목록을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수건 세트, 재봉틀, 수제잼, 손뜨개 식탁보.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 정성껏 포장해 보낸 물건들이었습니다. 배급제가 시행 중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꺼내 공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어딘가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물건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54.5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 수건과 재봉틀 사이에 놓인 그 돌은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어떤 사람은 설탕을 아껴 만든 케이크를 보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광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냈습니다. 같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보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크게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 본인은 이 원석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광을 내지 않은 원석은 솔직히 말해 그냥 돌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면은 뿌옇고 형태는 울퉁불퉁하고 색깔은 희미하게 분홍빛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이 돌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원석에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54.5캐럿의 돌을 깎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칼을 댄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깎으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 돌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칼은 실제로 내려졌습니다. 1948년 런던의 한 작업실, 브리펠과 레머, 당대 최고의 보석 커팅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원석이 놓였습니다. 뿌연 겉먼면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장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일은 조각과 다릅니다. 조각은 실수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번 금이 가면 끝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54.5캐럿 핑크 다이아몬드가 작업대 위에 놓인 그 순간 작업실 안의 공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장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돌을 익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깨끗하게 갈라지는지, 어느 각도에서 빛이 가장 아름답게 꺾이는지, 그것을 잘못 읽으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칼을 댄다 해도 돌은 엉뚱한 방향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각도를 바꿔가며 빛 아래에서 그림자 속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의 지시가 하나 내려졌습니다. 장미컷으로 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미컷은 오래된 방식입니다. 수백 년 전 네덜란드 장인들이 개발한 기법으로 아랫면은 평평하고 윗면은 둥처럼 둥글게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현대의 커팅 방식처럼 빛을 폭발적으로 산란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돌 안에서 빛이 머뭅니다. 깊고 조용하게, 마치 꽃잎 안쪽에서 번지는 빛처럼. 이 크기의 다이아몬드에 장미컷을 선택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게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장미컷으로 가공하면 원석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됩니다. 먼지가 됩니다. 그 먼지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54.5캐럿이 들어갔습니다. 2달 뒤 작업대 위에 남은 것은 23.6캐럿이었습니다. 30캐럿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보는 순간 누구도 그 손실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핑크빛 장미컷 다이아몬드,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타오르는 빛이었습니다. 벨벳 위에 올려놓으면 그 천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 안의 빛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왕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보석 커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정, 그 손실을 감수하고 나서야 진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 당신이라면 그 결정은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워서 혹은 두려워서 그냥 원석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보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3.6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는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커팅이 끝난 뒤에도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벨벳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완성된 듯 보였지만 아직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돌에게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1953년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공주가 여왕이 되는 해, 영국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해, 그리고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는 해였습니다. 여왕은 까르띠에에 의뢰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해 전 세계 왕실의 보석을 책임져온 그 이름. 담당 보석사는 프레데릭 뮤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다이아몬드 하나와 여왕의 생각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뮤는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왕관은 아니었습니다.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꽃이었습니다. 수선화, 영어로는 존 퀼. 이른 봄 차가운 땅을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선화는 영국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귀족의 정원에도, 평범한 집 앞마당에도.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소박하지만 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긴축이 끝나고 새 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해. 이 꽃보다 더 어울리는 선택이 있었을까요? 뮤의 작업대 위에서 브로치는 천천히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꽃잎은 무색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고 선명하게 빛나는 꽃잎들이 중심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핑크 다이아몬드가 놓였습니다. 핑크빛 심장. 무색의 꽃잎들이 그 심장을 감싸는 순간 브로치는 완성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차가운 돌로 만들어졌지만 살아있는 꽃처럼 보였습니다. 빛이 닿으면 꽃잎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빛을 튕겨냈고 중심의 핑크 다이아몬드는 그 소란 속에서도 혼자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처음 이것을 손에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후 70년 동안 이 브로치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장 자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꺼내 달았습니다.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왕에게 이것은 무언가를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어떤 언어였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석은 여왕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화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단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분노할 때도. 여왕의 얼굴은 언제나 단정했고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위는 달랐습니다. 브로치는 말했습니다. 여왕이 입을 열지 않아도. 어떤 브로치를 어떤 날 달았는지 그것은 궁정 내부에서 하나의 언어로 읽혔습니다. 가까운 신하들은 그날 여왕의 기분을, 그날의 메시지를 브로치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선화 브로치가 나오는 날은 특별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아무 날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가족의 결혼식에서 달았습니다. 연방 국가 정상들과의 외교 리셉션에서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한 취미, 경마를 보러 가는 날에도 달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브로치가 등장하는 날은 언제나 여왕이 가장 자기다워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날, 혹은 내면의 무언가를 다잡아야 하는 날. 그런 날, 여왕은 서랍에서 이 수선화를 꺼냈습니다. 갑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갑옷은 이것이었습니다. 브로치를 달 때 그녀의 손이 어땠는지 누군가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었다면 알았을 것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옷깃의 같은 위치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여왕의 브로치 컬렉션은 수백 점에 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선화를 70년 동안 꺼내 달았다는 것.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왕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의 정치인들은 브로치를 봤습니다. 수선화가 달린 날,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원해서 서 있다는 것.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브로치는 왕관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왕관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치는 선택이었습니다. 수백 정 중에서 오늘 이것을 골랐다는 것. 그것은 여왕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났던 그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7년, 여왕이 즉위 25주년을 맞이한 해. 그날 그녀가 무엇을 달고 나타났는지는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합니다. 1977년 6월, 런던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즉위 25주년, 영국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습니다. 1947년 결혼식 때처럼 사람들은 줄을 서고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군중은 전쟁의 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군중은 다른 종류의 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실업, 파업. 1970년대의 영국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왕이 발코니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드레스, 그리고 옷깃 위에 핑크 수선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브로치는 빛났습니다. 파란색과 핑크색, 차갑고 따뜻한 두 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지점을 향해 렌즈를 당겼습니다. 여왕의 얼굴이 아니라 그 작은 꽃을 향해. 이 사진은 이후 수십 년간 재인쇄되었습니다. 잡지, 신문, 기념 엽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엘리자베스 2세의 이미지 중에서도 손꼽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시절에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25년 전에도 이 브로치를 달았고 지금도 이 브로치를 달고 있는 사람. 그 일관성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977년 영국의 실업률은 6%에 육박했습니다. 파업이 연이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그해 여왕의 즉위 기념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리 장식, 행사 준비, 군 퍼레이드, 적지 않은 돈이 쓰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왕실의 화려함은 국민에게 위안인가 아니면 모욕인가? 이것은 그때도 논란이었고 지금도 논란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파란색 드레스와 핑크 브로치의 조합이 카메라에 담기던 그 순간 거리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고단해도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이 왕실의 존재 이유인지 아니면 왕실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그 질문은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화 브로치의 그림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출발점으로. 화려한 브로치가 런던의 발코니에서 빛나던 그 시간, 그 돌이 태어난 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붉은 흙의 나라, 윌리엄슨 광산이 있던 그 땅. 존 윌리엄슨은 1947년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1958년 그는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광산, 그 붉은 땅 위에서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런던에서 누군가 공식적인 조의를 표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보낸 선물은 버킹엄 궁전의 서랍 속에서 새 삶을 얻었지만 선물을 보낸 사람은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선화 브로치가 완성된 것은 1953년, 윌리엄슨이 죽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직접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산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윌리엄슨이 죽은 뒤 광산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탄자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1961년 이후 국유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광산은 결국 탄자니아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지질학자가 개발한 땅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땅의 주인들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땅뿐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가장 빛나는 것, 54.5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는 이미 오래전에 런던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까르띠에의 손을 거쳐 수선화가 되어 여왕의 옷깃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흙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탄자니아는 그것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소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947년 광산 근처에서 놀다 그 원석을 발견한 두 아이.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발견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역할이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은 드뭅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특히 그 땅에서는. 윌리엄슨의 이름은 다이아몬드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윌리엄슨 다이아몬드로 불립니다. 그러나 정작 윌리엄슨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그 보석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남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탄자니아의 붉은 흙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광산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떠났고 땅은 남았고 돌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왕이 없어진 것입니다. 2022년 9월 8일 버킹엄 궁전은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수선화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재위 70년.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를 지킨 군주. 그녀가 떠난 날 전 세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런던의 거리에는 꽃이 쌓였습니다. 진짜 수선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전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왕의 유산.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왕실의 보석들, 미술품들, 부동산들. 이것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국 왕실의 보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왕실 공식 보석입니다. 왕관, 홀, 보주. 이것들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군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개인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 보석. 군주가 살아있는 동안 사적으로 소유한 것들, 선물로 받은 것,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것. 이것들은 사망 시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상속됩니다. 수선화 브로치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1947년 결혼 선물로 받은 것. 공식 왕실 컬렉션이 아닌 엘리자베스 개인의 소유. 따라서 그녀가 세상을 떠난 순간 이 브로치는 자동으로 찰스 3세에게 넘어갔습니다. 세금 없이, 공개 심사 없이, 조용하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브로치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식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등급의 핑크 다이아몬드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수백억 원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견해입니다. 새 궁전을 짓거나 작은 마을 하나를 수십 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세금 한 푼 없이 상속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3세의 손에 넘어간 이 브로치.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개인 컬렉션에 보관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까요? 왕실에서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착용하는가? 그것은 서열의 언어입니다. 지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카밀라 왕비가 이 브로치를 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70년간 엘리자베스의 가슴 위에서 빛났던 그 수선화가
다른 사람의 옷깃에 달리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웨일스 공주 케이트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로의 전달, 왕실의 연속성. 하지만 그 역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은 이 목록에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보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둘러싼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흙에서 시작된 이 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날 누구의 가슴 위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돌은 아직 서랍 속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1948년 작업대 위에서 장인의 손을 기다리던 것처럼 돌은 기다립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입니다. 지구의 깊은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열 아래에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그것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자니아의 붉은 흙 위에서 그 돌을 집어든 두 소년.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지금쯤 그들이 살아있다면 아흔이 가까울 것입니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존 윌리엄슨, 이 다이아몬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 1958년 5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보석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남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브리펠과 레모의 장인들, 2달 동안 숨을 참으며 돌을 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기록에 선명하지 않습니다. 프레데릭 뮤, 수선화를 디자인한 까르띠에의 장인, 그 역시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70년 동안 이 브로치를 달았던 사람, 2022년 9월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96세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은 남아 있습니다. 23.6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 장미컷, 수선화 브로치의 심장.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빛을 기다리며, 다음 손을 기다리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묘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 돌은 언제나 전환점에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194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새 여왕이 즉위하던 1953년에 브로치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던 1977년에 가장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대가 끝나던 2022년에 주인을 잃었습니다. 마치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처럼. 물론 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돌에게서 무언가를 읽으려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탄자니아의 흙 속에 있을 때 이 돌은 아무 이름이 없었습니다. 소년들의 손에 들렸을 때도, 윌리엄슨의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도 이름은 나중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윌리엄슨 다이아몬드, 수선화 브로치. 그러나 돌 자체는 그 이름들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이름을 붙이고 소유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길 수 없으니 흔적이라도 남기려 합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왕실의 문장을, 역사의 기록을. 하지만 돌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도 남습니다. 조용히 다음 손을 기다리며. 이 수선화 브로치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옷깃 위에서 다시 빛나는 날이.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탄자니아의 두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브로치를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감수하고 가슴에 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이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붉은 흙으로, 처음 시작된 그곳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만큼은 우리가 오래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